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부를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기후 에너지부라는 융합행정기구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청정에너지 시설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으로서 석탄 화력과는 이제는 좀 바이바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 교통수단으로 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서밋을 주관하고 왔는데요. 10년 이내에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배적으로. 특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기자동차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랑 맞물리면서 도시의 성격이 크게 바뀔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 리더십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말로만 많이 떠들었습니다. 김희직 교수님 먼저 봐요. 재생에너지를 좀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클린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제 그린 빅뱅,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하는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논의 중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본격화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그 GE그룹의 이멜트 회장이 한국을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조한익 한전 사장님하고 미팅됐는데요. 사실 이거랑 관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규제 일변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른바 녹색 산업을 일으키는 전략적인 메커니즘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진국이지만 국제기구를 하나 직접 주도해서 만들었고 또 독일과 경쟁해서 국제기구를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은 지금 사실 보이지 않고요. 한국이 사실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제기구 두 개가 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단순한 환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보건을 통합해서 하는 체제, 그리고 여전히 변화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은 취약층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체계가 새롭게 구축돼야 되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지만 우리 김희직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희직 교수님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에너지 산업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인데 정책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분을 하지만 실제적인 일들은 지자체 단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정부하고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제는 트라이래터럴 파트너십, 삼각 파트너십을 이끌어서 조금 분권형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 안에 그냥 여러분 따로 지내지 말고 강력한 파트너십 형성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제 매년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을 좀 다녀오곤 합니다. 올해 매년 뭘 발표하냐면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정치, 경제, 비즈니스 리더들이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가 어떠한 확률,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집대성하는 것들을 매년 발표하는데요. 올 한 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3대 리스크로는 기상이변, 대규모 난민, 자연재해 이 세 가지가 손꼽혔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테러와 같은 것도 중요한 리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급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붕괴 이런 것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가 세 가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규모 난민은 왜 기후? 사실은요, 지금 난민의 특성, 시리아 난민도 마찬가지고 기후 난민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리아에서 기상이변으로 기근이 오고 그 식량 생산이 큰 파격을 입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옮겨가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요.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난민은 사실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그러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리스크는 뭐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큰 리스크로 진행이 되고 쉽게 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고착화될 리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위협을 글로벌 3대 리스크로 손꼽고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만 갖고 따로 특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가 12년째 됐거든요. 매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물, 식량, 이 탑 리스크로 국제사회 리더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리스크를 보는 이유는 리스크의 굴복이 아니라 리스크 이면에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에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이 됐고 작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아직은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신기후체제? 됐다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 On the way. 2020년에 신기후체제가 출범을 할 텐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름의 형식으로 되지만 점점 그 규율이 강도를 더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글로벌 가버넌스를 굉장히 흐려놓고 있는데 과연 그 트럼프가 이런 큰 흐름을 되돌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이지만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는 모습도 있고요. 유럽은 원래부터 그랬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미 관련된 산업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 채택한 게 협정 자체보다도 제가 반기문 총리님께 뭐가 핵심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기후변화의 원인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남용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신에너지 체제, 청정에너지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내용도 더 중요해요. 5년마다 과연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런 에너지 전환을 하는지에 대한 리뷰,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리뷰 메커니즘이 도입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명성의 이름으로 한국을 이제 사실 샅샅이 뒤지는 중국도 이건 원치 않았어요. 사실 5년 리뷰 시스템이라서. 근데 이런 체제가 되면서 앞으로 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특히 우리가 에너지 95%를 수입하는 아주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국가인데 집약 산업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철강을 다 팔아도 사실은 에너지 청구서를 메꾸기에도 힘들 때가 꽤 있었거든요.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려졌습니다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조 달러 규모의 신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이고요. 제가 이거 재밌게 봐서 하나 국회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뭐 평평한 지구 이런 책도 쓴 사람이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 사람이 유태인이지만 기후변화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리버럴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은 기후변화 문제를 코드 그린이나 지구 국내에서는 한 7, 8년 전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냈는데 기후변화를 검은 코끼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백조라는 말은 아시죠? 검은 백조. 검은 백조라는 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